일본의 주일기지, 한국의 주한미기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미국은 하나의 지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이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트로 동시에 작전이 운영되는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양국 관계로 보기보다는 대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 형태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왔던 거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라든지 또는 65년 한일 기본조약 이러한 형태로 한국과 일본을 점점 가깝게 만들어 오고 또 그것을 하나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해왔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안보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의 계획대로 운영되어 왔던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을 듣고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때까지 혼자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온 이유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들어왔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 젊은 층들의 K-POP에 대한 열정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방탄, BTS까지 포함을 하면 이 젊은 층들의 K-POP에 대한 열정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아주 어려울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있는데, 즉 중일 관계를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많은 경쟁 관계지만 어학연수를 가려고 했을 때 중국이 조금 무섭다. 또 부모님이 중국은 좀 너무 신경 쓰는 게 만약에 가지 마라 하면 대부분 중국은 포기해요. 즉 중국에 대한 것은 그만큼 열정이 없는데 대신 한국에 대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또 유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불매운동이 있고 한국의 정세가 안 좋으면 포기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가겠다는 것은 K-POP의 힘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본 젊은 세대들이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힘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가장 어려운 세대가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트렌디 문화를 이식시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들이 한국 문화에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의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건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치, 역사, 경제, 문화를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일 관계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어떤 한 사회가 고립되어 있을 때 경제적인 것을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교류했을 때 정치 영역도 활성화된다. 즉, 그런데 한국과 일본 관계는 이 문화적인 부분도 더 거기에 진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저희가 국제정치 이론으로 봤을 때도 이 정치 영역을 경제 문화 영역으로 포괄해 가면은 더 관계가 밀접해 돼야 됨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일 관계는 경제 영역이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문화적으로 더 밀접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이 더 악화돼 가고 있는 이상한 비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류라는 이 영역들이 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바뀌어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한일 관계의 최근에 이 변화의 지점을 좀 하나 보게 되면, 즉 2004년 겨울 연가에서부터 약 10년간 이 한국과 일본은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죠. 배용준의 겨울 연가 이후에 이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사람이 하루에 약 3,000명,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약 6,000명, 즉 하루에 1만 명의 교류가 있었고 1년이라고 하면 약 300만 명의 교류가 있었죠. 거의 인구 비례를 보면 1대1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이동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약 10년간 되면은 약 3,000명, 3천만 정도가 약 이동을 한 거죠. 연간 300만만 보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 불매운동이 되기 전까지 약 800만이 갔고 일본에서 200만 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 명 정도 이동이 되기 때문에 한류 때보다 인구 이동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지도가 높아서 약 10년간 3천만 명 이동을 했으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2012년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는 뭐냐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를 보고 있는 건데, 2004년, 5년 이 빨간색 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 정도 호의감을 느끼고 있는가, 약 60%에서 70% 가깝게 호의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2012년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은 18.4%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감하는 이 해가 됐습니다.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독도 문제와 또는 천황에 대한 역사 사죄 발언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지도는 18.4%가 떨어졌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10% 전후로 더 급락을 해 있어요. 이
이 폭락이 지금까지 약 7, 8년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 12년 이때가 다시 말하면 아베 내각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이후에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되어 있고 일본 사회는 물론 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12년 이후에. 즉 아베 내각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과거를 미화하는 보수 정권의 극우 세력들이 등장을 했고 또 2011년은 3.11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는 방사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약 11년부터 나와서 현재까지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되고 있죠. 2012년이 저는 일본 사회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10년간 3천만에 가까운 사람의 왕래를 하고 경제와 문화 교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의식은 과연 바뀌지 않았던 것일까? 즉 이게 저희들이 이 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희 하나의 문제제기이기도 했던 건데, 약 15년간 우리가 해왔던 한류 문화 교류는 과연 무엇이었던 것인가? 아무리 문화 교류를 해도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역사의식이 바뀌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약 7년간의 이 아베 보수 정권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게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일까? 한일 간의 국회 정상화는 약 55주년을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한일 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가? 즉 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체제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98년 이후에 약 20년간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지속해 왔지만, 제가 일본에 있는 20년간, 98년 이후부터 약 20년간, 10년은 한류의 시대였고 10년은 헤이트 스피치의 시대였던 거죠. 즉 그렇다면 일본 사회의 이러한 변화들을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래서 98년 체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속에 바뀌지 않는 역사의식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역사인식의 분기점을 좀 몇 가지 알아보고자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어떤 식으로 45년 8월 이후에 이 한국과 일본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내용은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좀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해볼 것은 전후 처리를 봤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를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독일과 이 한반도 지역, 이 지역을 서로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독일은 대부분 이야기를 했을 때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1914년부터 19년이었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독일에 대해서는 많은 전쟁 배상과 보상을 많이 부과시켰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 독일이 다시 전시 경제를 가지 못할 거고, 그래서 많은 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은 독일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전쟁 경제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1939년 20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들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 1919년부터 39년 사이에, 약 20년 그 사이에 1929년에 대불황이 일어났죠. 즉 대불황이 일어남으로써 독일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그렇다면 많은 배상과 보상을 하고 있었을 때 독일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이게 불황 속에서 이자가 배로 불어났던 거죠. 약 1,000만 원이 1억 이상이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 전쟁 배상을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이 점점 빚이 불어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점점 빚이 불어났다면서 우리가 물론 전쟁에 있어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자사손손마다 몇 대까지 계속 이 전쟁 배상을 해야 할 만큼 우리가 잘못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독일인들의 속에서 생겨난 거고, 이러한 독일인들의 불만을 잘 포착했던 것이 저는 히틀러라고 봐요. 이 히틀러는 우리 독일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불행이 온 게 아니고 독일 사회 내에, 우리 사회 내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종이 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더러운 피가 이 독일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이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히틀러의 논리에 동의를 했던 거고, 결국 유대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독일은 자기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31년에 나치당을 만들었고 결국은 히틀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서 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을 간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렇다면 45년에 독일이 패전을 했을 때 연합군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전을 했을 때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배상금을 물렸는데,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다시 배상금을 물리면은 독일은 또 다시 전쟁을 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연합군은 이 전쟁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유럽에서 이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전쟁 배상보다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걸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고, 이것을 미국과 영국 또는 소련이 이것을 점령을 했고, 이것도 불안했기 때문에 베를린을 수도를 다시 둘로 나눴던 거죠.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예, 그래서 여기를 점령을 했던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이중 분할이라는 통치 방식으로 이 유럽의 전쟁을 끝내면서 독일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은 그대로 성공을 해서 냉전에서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독일은 전쟁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똑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아시아에 이것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한반도, 이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을 했던 나라는 일본이었고, 당시의 시대의 정신으로 본다면 이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전쟁 배상 방식보다는 일본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해결을 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일본을 시조카 쪽에서 나누고, 그것도 불안하고 한다면 이 도쿄를 동도쿄와 서도쿄로 다시 나눠서 통치를 해야 됐다고 봐요. 하지만 이 전쟁을 한 일본을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35년간 식민지가 되었던 한반도를 분할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일본에 계속 있으면서 이 한반도가 분할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게 되었고, 왜 유럽에서 적용된 그런 똑같은 기준이 이 한반도에, 이 동아시아는 적용되지 않고 한반도가 이 비극의 대상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면 몇 가지 이유들은 있는 것 같아요. 즉 일본을 분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라는 영토를 만약에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전체를 보게 된다면 이 38도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주까지 포함을 한 일본 전체 영토의 절반 분할론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38선의 분할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있었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선이었던 거죠. 일치적으로는 무장 해제의 선을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맞고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맞는 이러한 형태의 하나의 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에 일본군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분단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의 연속 선상이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 선이었던지, 이 한반도의 이 분단의 의미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아시아의 전후 이 체제를 만든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한반도에 대한 분할론을 좀 더 봤을 때, 오키나와에 대한 이 미국의 직접 점령과 이 남한에 대한 직접 점령, 이 부분도 또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일본 본토 대륙에 이 외부의 영역으로서 미국은 오키나와를 직접 점령을 했고, 그리고 또 한반도를 직접 점령을 하는 형태를 통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일본의 본토에 대해서는 이 간접 통치 방식으로 하면서 일본의 해외 식민지에 대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즉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본의 전체 영토를, 동아시아 영토를 계승해 가면서 본토는 간접적으로 독립시켜 주되 일본의 식민지들을 미국이 직접 점령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전후 이 한반도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즉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의 하나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후에 이 하나의 기지로서 일본에서 많은 미군 기지와 그리고 직접 군수 생산을 하게 되고, 한반도는 전장의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운명이라는 것들은 전후에 미국의 새로운 점령 정책 속에서 하나의 세트로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던 거고, 즉 미국의 입장 속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닌 하나의 통치 전략 속에서 전후에 기획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45년 8월이 독립이라기보다는 일본의 동아시아의 새로운
점령 정책 속에 편입된 구조이고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주일 기지, 한국의 주한미 기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미국은 하나의 지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이것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트로 동시에 작전이 운영되는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양국 관계로 보기보다는 대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 형태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왔던 거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라든지 또는 65년 한일 기본조약 이러한 형태로 한국과 일본을 점점 가깝게 만들어 오고 또 그것을 하나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해왔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안보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미국의 계획대로 운영되어 왔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니었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이것들은 좀 더 여러 가지로 깊게 설명을 해야 될 논리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기회가 되면 함께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